새벽 4시 반,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5시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늘 그보다 30분 먼저 일어나 그의 속을 덮여줄 따뜻한 국과 밥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을 필요가 없어진 지 3년 하고도 6달이 지났지만, 제 몸의 시계는 여전히 그 시간에 맞춰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직 도시의 인공적인 불빛에 잠식당하지 않은 푸르스름한 새벽의 장막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 고요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장막처럼 제 삶도 그렇게 소리 없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빛이 오지 않는 심해에 가라앉은 난파선처럼 삐걱거리는 무릎을 억지로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관절염이 도진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의 고통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넷에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단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유령처럼 발소리를 죽여 움직였습니다. 쌀을 씻는 물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아리게 했습니다. 쌀알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이 집에서 제가 유일하게 허락받은 소리인 것만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며느리 유진이가 주문한 값비싼 유기농 채소와 수입 식료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애호박과 두부는 가장 구석진 곳에 처박혀 이미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못 본 척 말없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시든 나물을 무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고된 업무에 지쳐 돌아온 저를 위해 밤참으로 차려주곤 했던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음식의 온기를 알아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7시가 되자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 유진이가 하품을 하며 나왔습니다. 값비싼 실크 잠옷을 걸친 그녀는 제가 차려놓은 아침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냉장고로 가 탄산수가 담긴 유리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어머님, 또 된장찌개 끓이셨어요. 아침부터 집안에 냄새배게. 제가 아침엔 입맛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목구멍에는 투명한 가시가 걸린 듯 단어들이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그저 고개를 작게 끄덕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유진이는 시리얼 그릇을 꺼내 그래놀라를 붓고 아몬드 우유를 부으며 마치 혼잣말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 두부 좀 사지 마세요. 국산 콩도 아닌 것 같고 맛도 없어요. 제가 어제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유기농 두부 있잖아요. 그걸로 찌개를 끓이셔야죠. 이런 건 어디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잖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리한 얼음송곳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새벽 시장에 나가 쭈글쭈글한 손으로 평생 두부만 만들어 온 할머니와 흥정을 하며 사온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던 그 두부는 그녀에게 그저 싸구려일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아들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식탁에 앉아 제가 정성껏 부친 계란말이 대신 식빵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와 아들 사이에는 투명하지만 단단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그 벽은 유진이라는 이름의 시멘트로 만들어져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따금씩 죄책감이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그 눈빛은 유진이의 차가운 시선 한 번에 인해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도망치곤 했습니다. 지훈 씨, 오늘 저녁에 김 부장님네랑 약속 있는 거 알지? 늦지 마. 그리고 넥타이 좀 제대로 매. 비싼 거 사주면 뭐해? 알았어. 알았어. 아침부터 잔소리 좀 그만해.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배경을 이루는 소리 없는 가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출근하고 텅 빈 집에는 다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들이 먹다 남긴 시리얼 그릇과 빵 부스러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제가 차린 아침상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음식들을 조용히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제 마음도 함께 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이것은 한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저의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고된 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다 아들의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독촉장 몇 개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웠지만 동시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유진이가 그토록 제 아파트에 집착하는 것이었구나. 오후가 되면 저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비슷한 상처와 외로움을 가진 늙은이들이 모여 서로의 등을 토닥여주는 곳. 저는 그곳 구석에 앉아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화투를 치거나 그저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제 삶은 포위당한 채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무시 속에서 저는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가 평소와 다른 미소를 지으며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번지르르한 코팅 용지로 만들어진 브로셔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게 제 고요했던 일상의 운명의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파문은 고요하게, 그러나 거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 노후 편하게 모시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좋은 투자처를 알아왔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브로셔의 표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드림 건설. 꿈의 건설이라. 누군가의 꿈을 짓밟아야만 세울 수 있는 꿈도 있는 법이지요. 저는 최대한 어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뭔데? 어머님은 신경 쓰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머님 명의로 된 그 낡은 아파트만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해서 매달 통장으로 돈을 넣어드릴게요. 지금 받으시는 월세보다 5배는 많을 거요. 제 친구가 이걸로 대박나서 이번에 여제차 뽑았잖아요. 저는 그녀가 내미는 브로셔를 받아 들었습니다. 싸구려 종이의 질감, 어설프게 편집된 디자인, 어디선가 본 듯한 미소 짓는 외국인들의 스톡 이미지.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사기의 전조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거짓말에 넘어간 척 브로셔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병상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순재야, 미안하다. 나 먼저 가서, 당신 혼자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 아파트, 지훈이한테 바로 주지 마. 그 녀석은 아직 어려. 세상 무서운 줄 몰라. 당신이 가지고 있다가 지훈이가 정말 자기 힘으로 일어서고 가정을 지킬 줄 아는 진짜 어른이 됐을 때 그때 물려줘. 그 전까지는 그 아파트가 당신의 성이고 당신의 방패야. 나 대신 당신을 지켜줄 거야. 약속해줘, 순재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무게가 지금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그 성벽을 허물고 방패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앞세워서 다음 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경로당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최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떡해. 나 이제 정말 어떡해. 경찰서에 가봤는데 그놈들 벌써 돈 다 빼가고 없대. 잡을 수도 없다고. 내 잘못이라고. 내가 바보 같은 년이라고. 최 여사의 울음소리는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물 속에서 저는 저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유진이와 지훈이의 계획대로 된다면 머지않아 저 역시 저렇게 피눈물을 흘리게 될 터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는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판의 흐름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 여사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날 밤 저는 다시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진이가 두고 간 브로셔를 스탠드 불빛 아래 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낡은 장롱 깊숙한 곳, 남편의 유품 상자 밑에 숨겨두었던 저의 진짜 무기들을 꺼냈습니다. 작은 수첩과 만년필, 그리고 오래된 선불폰.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제 손에 익숙했습니다. 저는 수첩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만년필 뚜껑을 여는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칠흑 같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수첩의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건 파일 번호 01, 사건명, 낙원 아파트 재개발 관련 기만적 토지 매입 시도, 주동자, 드림건설, 팀장 오류진, 관련 인물, 박지훈, 특이사항, 피해자 공동체 내부에서 조사를 개시함. 제 더듬거리던 목소리는 침묵 속에 잠겼지만 저의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했던 동네에 제가 반격의 불씨를 지피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의 계획을 알게 된 다음 날부터 저에게 경로당은 더 이상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 정보 전쟁의 사령부이자 흩어져 있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거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더 부지런히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듣기만 하던 제가 이제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눌한 말투는 오히려 사람들의 경계심을 푸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 영감님, 혹시 구청에 아는 사람 없으세요? 재개발 관련해서 좀 알아볼 게 있어서. 왕년에 구청 건축과에서 일했던 김 영감님은 제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있지. 그럼 내 조카놈이 아직 거기 있자녀. 내가 당장 전화해서 알아봐 줄게. 우리 순재 총무님이 궁금하시다는데 당연히 알아봐야지. 그는 그 자리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알아듣기 힘든 전문 용어들을 섞어가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는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대.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 동네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안건이 얼마 전에 시의회에 비공개로 올라갔다는구먼. 뭔가 있긴 있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정보를 수첩에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그것은 거대한 재개발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유진이의 회사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2인 1조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인 양 깍듯하게 그들을 대하며 연기를 펼쳤습니다. 어머님, 이분들은 드림건설에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아파트 재개발 관련해서 좋은 제안이 있다고 해서 오셨어요. 젊은 남자는 화려한 브로셔를 펼치며 알아듣기 힘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용적률, 기부 체납, 추가 분담금.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요지는 간단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헐값에 팔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도 저도 안 되고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다. 교묘하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그들이 제시하는 평당 가격과 조건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저는 경로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경로당은 이미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웠습니다. 평당 2천만 원을 쳐준다는구먼. 이 낡은 아파트가. 이게은 떡이여. 뭔 소리야. 우리 집은 1,800만 원이라던데. 여 집마다 달라. 벌써부터 주민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건설사가 일부러 집집마다 다른 가격을 제시하며 주민들을 이간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목이 터져라 요쳤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거
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절대, 섣불리, 도장, 찍어주면, 안, 돼. 하지만 흥분한 사람들에게 제 더듬거리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이미 계약금 일부를 받았다며 자랑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로당의 핵심 인물 몇 명을 저희 집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 영감님, 이 여사님, 그리고 부녀회장까지. 저는 아들 내외가 여행을 간 틈을 타 그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정보를 털어놓았습니다. 유진이가 제 며느리입니다. 그 드림 건설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제 고백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입니다. 지금 시의회 비공개로 올라간 안건이 있는데 그게 통과되면 우리 아파트 땅값은 지금의 2배 이상 오를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제게도 저만의 정보망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절대로 개별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해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공식적인 정보를 알아내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 4사람은 낙원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저는 총무에서 비대위에 보이지 않는 수장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로당 정보망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아파트 내 모든 소문을 수집해 제게 보고했고, 김 영감님은 자신의 인맥을 통해 구청과 시의회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부녀회장은 젊은 부녀자들을 설득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정보들을 취합하고 분석하여 다음 행동 지침을 결정했습니다. 며느리가 파놓은 분열과 거짓의 함정에 우리는 진실과 단결이라는 방패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보의 바람은 이제 우리 쪽으로 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 유진이의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잔뜩 날이 선 얼굴로 퇴근했습니다. 저와 아들 지훈이가 있는 앞에서 그녀는 보란듯이 서류 뭉치를 거실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 어머님이 경로당 노인네들 선동해서 재개발 반대 서명이라도 받고 다니신다면서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유진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어쨌다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 프로젝트가 당신이랑 내 미래가 걸린 일인데 어머님은 지금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계시잖아요. 촌스러운 노인네들끼리 뭉쳐서 뭘 어쩌시겠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나는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저 정당한 대가를 받자는 것이지. 정당한 대가요. 지금 평당 2천만 원도 감지덕지한 줄 아셔야죠. 이 거지 같은 동네에 누가 그 이상을 쳐준대요. 어머님이 뭘 하세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다. 너는 고작 4년 살았지. 누가 더 잘 알겠느냐. 제 차분한 한마디에 유진이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랑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이랑 그 노인네들 힘으로는 절대 저희 못 이겨요.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이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녀는 주민들을 편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회사드림건설은 재개발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에게는 몰래 웃돈을 찔러주며 우리를 비난하는 헛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강순재 할머니가 사실은 뒤로 건설사랑 짜고 더 큰 보상금을 받으려 한다더라. 비대위 사람들이 나중에 따로 이권을 챙기려 한다더라 같은 악의적인 소문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이웃들은 저를 보는 눈빛을 바꾸었고 경로당의 분위기도 싸늘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해 온 이웃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는 모습에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진이가 원했던 그림이었을 겁니다. 공동체의 신뢰라는 가장 단단했던 담벼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와 비대위원들은 밤낮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유진이네 회사처럼 세련된 브로셔나 현란한 말솜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진심이 있었습니다. 채 씨, 자네 아들 대학 등록금 모자랄 때 내가 몰래 300만 원 보태줬던 거 기억하나? 내가 그런 자네한테 사기를 치겠나? 미숙 엄마, 당신 남편 바람나서 집 나갔을 때 밤새 같이 울어준 사람이 누구였어? 내 말 한번 믿어봐. 우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흔들리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터에서 벌어졌습니다. 유진이의 회사는 그 공터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아이들의 놀이기구를 철거하고 펜스를 치려 했습니다. 아이들은 갈 곳을 잃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김 영감님이 낡은 서류 한 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보시오, 젊은이들. 이 공터는 30년 전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모아 시로부터 사들인 공동 명의의 땅이요. 여기 그 증서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그 서류는 김 영감님이 구청 창고를 뒤져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유진이의 회사 직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민들은 누가 진짜 우리 편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졌던 담벼락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게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자 며느리 유진이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녀의 회사 드림건설은 더 이상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이제는 공공연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으면 본 프로젝트는 무산되고 이 아파트는 영원히 슬럼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아파트 곳곳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 돌아선 민심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이와 그녀의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방, 비수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김 영감님의 조카, 즉 시청에 근무하는 그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안건이 세부 내용을 알아봐 주십시오. 특히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으로. 며칠 뒤 김 영감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재 씨, 큰일 났수. 아니, 대박이 났수. 조카놈이 목숨 걸고 빼내온 자료인데 우리 아파트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는구먼.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상향되고 그 대가로 단지 내에 공공도서관이랑 어린이집을 지어 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이래.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그것은 일반적인 재개발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아파트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솟아오를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지금 드림건설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말도 마시오. 지금 그놈들이 제시하는 가격의 최소 3배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요. 게다가 공식 발표가 나면 시공사 선정도 공개 경쟁 입찰로 바뀌어서
저런 부실 건설사는 명함도 못 내밀게 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유진이와 그녀의 회사는 이 비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헐값으로 주민들의 땅을 사들여 막대한 차익을 남기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도덕한 상행위를 넘어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그들이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초라한 임대 아파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이익이 우리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차액을 계산해보니 어림잡아 200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이웃들의 주머니에서 훔쳐가려 했던 돈의 액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비대위원들에게만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림건설은 동의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결국 전체 주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재개발 추진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금력과 조직력을 이용해 어떻게든 투표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주민총회 전날 밤,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몇 달간 제가 모아온 모든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회사가 매입한 상가의 시세 조작 정황, 주민들을 협박했던 녹취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청에서 빼내온 특별계획구역 세부 계획안 사본.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비수였습니다. 저는 이 비수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아픈 곳에 꽂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민총회를 이틀 앞둔 저녁, 아들 지훈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두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진이가 이번 프로젝트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만약 잘못되면 우리 정말 끝장이에요. 어머니, 제발. 평생 살아온 동네인 거 알지만 이번 한 번만 유진이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이웃들의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나 자신의 아내가 저지르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너 어렸을 때 기억나니? 옆집 최씨 아저씨가 실직해서 쌀이 떨어졌을 때 내가 우리 쌀독에서 쌀을 퍼서 몰래 가져다 주었지. 윗집 할머니가 연탄불이 꺼졌을 때 내 아버지가 한밤중에 달려가 불을 갈아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서로에게 빚을 지고 정을 나누며 살았어.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더듬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내와 함께 그 모든 이웃들의 등을 치려하고 있구나.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동네를 고작 돈 몇 푼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어. 그게 내가 말하는 너희들의 미래니. 제 말에 지훈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양심과 현실적인 욕망 사이의 처절한 싸움.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유진이를 설득해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잊겠다. 어미로서 너를 용서하겠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유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 지금 제 남편한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뭘 돌려놔요? 이제 와서 숟가락만 얹으시겠다. 어림도 없죠. 현우 씨, 당장 일어나. 당신 누구 편이야? 평생 저 늙은 시어머니 밑에서 사실래요? 아니면 나랑 같이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사실래요?
유진이는 지훈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와 유진이 사이를 위태롭게 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제게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유진이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유진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순간 제 아들 박지훈은 제 마음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뿌리를 잘라내고 아내라는 이름에 화려하지만 독이 든 화분에 옮겨 심어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선택을 확인한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비대위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비수를 꺼내 보였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비공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본 위원들의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총무님? 그렇습니다. 드림건설은 우리 모두를 속이고 최소 2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가로채려 했던 겁니다. 경로당 안은 순식간에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주민총회에서 드림건설의 재개발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시키는 것. 우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유진인의 회사처럼 세련된 보고서는 없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실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한쪽에는 드림건설이 제시한 초라한 보상안을, 다른 한쪽에는 시청의 공식 계획에 따른 예상 보상액을 알기 쉽게 비교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담긴 집, 헐값에 파시겠습니까? 다음 날부터 경로당의 모든 노인들이 비대위의 일원이 되어 아파트 단지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유인물을 나눠주고 아직 진실을 모르는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여보게, 박씨, 자네가 지금 사인하려는 그 가격, 자네 집값의 반토막도 안 되는 거 알고 있나? 미영 엄마, 정신 차려. 지금 건설사 편에 붙은 사람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우리의 목소리는 유진이의 회사 직원들처럼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이웃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설득에 건설사의 감언이설에 넘어갔던 주민들의 마음이 하나둘씩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여론은 급격하게 우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반격의 봉화가 마침내 낙원 아파트 전체에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주민총회를 하루 앞둔 날 아파트 단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는 다급해진 듯했습니다. 그녀의 회사 직원들은 거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주민들을 상대로 마지막 회유와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밤늦게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고성을 지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한번 타오른 주민들의 분노와 단결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거친 행동은 주민들의 반감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로당에서는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내일 있을 주민총회의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제가 총회 시작과 동시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드림건설 측의 기만적인 행태를 먼저 폭로하겠습니다. 전직 공무원이었던 김영감님이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주민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감정에 호소하는 발언을 준비하겠습니다. 부녀회장도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내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논란을 잠재울 결정적인 증거는 마지막에 나와야 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제 품속에 고이 간직한 특별계획구역 비공개 문서를 매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길고 긴 싸움의 마침표를 찍을 우리의 비수였습니다.
휴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빛이 차갑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아들 내외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성을 제가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당신 아들, 지훈이는 길을 잃었는데 제가 너무 매정하게 내치는 것은 아닐까요? 마음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였고 인간의 탐욕과 공동체의 신뢰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뢰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밤늦게 아들 지훈이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제 앞에 서더니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냥 예전처럼 살면. 지훈아.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너와 나는 이미 너무 먼 길을 건너왔어. 내일 총회에 나오너라. 그리고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무엇이 진짜 승리이고 무엇이 진짜 패배인지.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밖에서 아들의 희미한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민총회가 열리는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의 낡은 회의실은 주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뉜 주민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며느리 유진이를 비롯한 드림건설의 직원들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산으로는 이미 충분한 동의율을 확보했다고 믿고 있는 듯했습니다. 아들 지훈이도 굳은 얼굴로 그들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총회가 시작되고 유진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놓고 화려한 말솜씨로 재개발의 장밋빛 미래를 역설했습니다. 낡고 초라한 아파트가 최첨단 주상복합으로 변모할 것이며 주민들에게는 특별 분양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연설에 사전에 매수된 몇몇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유진이의 발표가 끝나고 마침내 투표를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김 영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투표에 앞서 드림건설 측의 기만적인 주민 회류 과정에 대해 먼저 해명을 들어야겠습니다. 김 영감님은 유진이의 회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어떤 협박과 이간질을 했는지 조목조목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부녀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건설사의 거짓 약속에 속아 헐갑의 가게를 넘긴 떡집 주인의 눈물겨운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민들의 분노가 조금씩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유진이가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것은 재개발을 방해하려는 일부 반대파들의 음해일 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유진이는 경멸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들 지훈이와 눈을 맞춘 뒤 주민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함께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자료 대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김 영감님, 아드님, 결혼시킬 때 제가 떡을 같이 맞췄지요. 미영 엄마, 따님이 대학 붙었을 때 저와 부둥켜 안고
울었고요.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효의장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제 며느리는 우리의 삶을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청에서 발행한 낙원 아파트 특별계획 구역 지정에 대한 비공개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우리 아파트의 실제 가치는 드림건설이 제시한 가격의 3배가 넘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훔쳐가려 했던 돈은 자그마치 200억 원입니다. 제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장은 폭탄을 맞은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이야. 저런 건 다 거짓말이야. 라고 요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드림건설의 재개발 추진안은 압도적인 반대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의 야망은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한 늙은 시어머니와 경로당 인맥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커리어는 바로 그녀의 시어머니에 의해 모든 이웃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심판받은 것이었습니다. 주민총회는 주민들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지역 신문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대기업의 탐욕에 맞서 동네를 지켜낸 할머니 영웅, 며느리의 사기극을 막아낸 시어머니의 기지. 저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드림건설은 비도덕적인 사업 추진 방식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유진이는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막대한 손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유진이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부수고 던지며 제게 악을 썼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같은 늙은이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얘 가만히 있지 않고 나서서 이 사달을 만들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광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향한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그녀는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에서는 진정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파산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거라. 이 집에서. 네. 여기는 내 남편과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집이다. 너처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 들일 수 없다. 내 짐 싸서 나가거라. 그것이 제가 그녀에게 내린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며칠 뒤 유진이는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폐인처럼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를 위해 밥을 차리고 조용히 그의 방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지훈이는 헬쑥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폐허가 된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유진이가 떠난 집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수많은 상처와 죄의 무게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하루 3번 그의 방문 앞에 밥상을 차려두었습니다. 밥그릇은 거에 그대로인 채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기 자신과 싸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를 스스로 온전히 느끼고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훈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통장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유진이가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쓴 돈 내역이에요. 제 사업 자금이라고 어머니께 받아간 돈 대부분을 명품 사고 여행 다니는데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드림건설에서 제가 받은 돈이에요. 주민들 설득하는 대가로 받은.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들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네, 손으로 직접 정리해라. 그리고 내가 상처 입힌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죄하고 갚아라. 단돈 10,000원이라도 내 힘으로 벌어서. 제 말에 지훈이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변명이나 자기 연민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마주한 자의 깊은 절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진이는 떠난 뒤에도 몇 번이나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저주를 퍼붓다가 나중에는 돈을 요구했고 마지막에는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이제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드림건설의 계획이 무산된 후 우리 낙원 아파트는 서울시의 공식적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며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이 되어 우리 이웃들의 이익을 위해 밤낮으로 뛰었습니다. 더 이상 제 목소리는 더듬거리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과 그들이 보내주는 굳건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 유진이가 했던 방식과는 정반대로 조합을 이끌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했고 모든 결정은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건설사와 협상할 때 단순히 높은 보상금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들을 위한 물리치료실과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웃들이 흩어지지 않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도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커뮤니티 시설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묵묵히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번지르르한 사업체를 헐갑에 정리하고 그 돈으로 이웃들에게 입힌 금전적 손해를 조금이나마 갚았습니다. 그리고는 동네의 작은 인테리어 가게에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늦게 돌아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아파트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을 찾아가 낡은 전등을 갈아주고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어색해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이제 제법 능숙한 기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고치고 만들어내는 기쁨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우리는 예전처럼 살갑게 대화하지는 못했지만 매일 저녁 제가 차린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조용히 서로의 하루를 위로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유진이에게서는 이혼 서류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말없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미 그는 오래전에 그녀와의 관계를 마음속에서 정리한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상자 안에는 투박하게 깎아 만든 나무 의자와 작은 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목공 배우면서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어머니, 생각하면서
저는 말없이 가구들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었지만 그 어떤 비싼 가구보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들은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말로 자신의 잘못을 사죄했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불화와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는 조용한 휴식이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우리 모자 사이를 다시 비추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낡았던 낙원 아파트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아름다운 새 아파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 중앙에는 옛 경로당보다 훨씬 크고 쾌적한 주민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섰고,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과 공원도 생겼습니다. 흩어졌던 이웃들은 대부분 다시 돌아와 새로운 보금자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낡고 비좁은 집이 아닌 햇살이 잘 드는 새 아파트에서 아들 지훈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려 독립했고, 특히 정직하고 꼼꼼하게 일 잘하는 젊은 사장으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이나 성공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땀으로 사람들의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일에서 보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커뮤니티 센터는 우리 동네의 새로운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김영감님은 그곳에서 노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을 해주었고, 이 여사님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부녀회장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글 교실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곳에서 주민들을 위한 작은 텃밭을 가꾸는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흙을 만지는 시간은 제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저는 새로 생긴 커뮤니티 센터의 옥상 정원에서 옛 경로당 식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영감님과 이 여사님, 부녀회장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지훈이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가 내민 것은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나무 화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채송화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 지켜드릴게요. 아버지랑 하셨던 약속, 제가 대신 이룰게요. 아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웃으며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새로 지어진 우리 아파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성은 이제 더 이상 낡은 벽돌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유지하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뒤늦게나마 철이 든 아들의 굳건한 다짐. 그것이 바로 저의 새로운 성이었습니다.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 저는 그 성 안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고, 마침내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유진이에게서는 몇 년 전, 짧은 편지 한 통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식당 일을 하며 살고 있다는 어떠한 변명이나 요구도 담겨 있지 않은 담담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온전히 그녀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옥상 정원의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아들이 만들어준 화분이 놓여 있었고, 곁에는 수십 년 지기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자유로워졌고, 제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의 텃밭에서 한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좋은 씨앗을 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매일같이 물을 주고 정성을 쏟는 거란다. 그리고 가끔은 벌레 먹은 잎을 떼어내야 더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거지. 제 말에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언젠가는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될 터였습니다. 저는 제 앞에 펼쳐진 새로운 낙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는 복수나 증오를 위한 어둠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사랑,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인생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저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첫 씨앗을 심으려 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닌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가꾸고 함께 나누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제 인생의 진짜 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별표 텍스트 파일 내용 끝 별표